안녕하십니까. 장좋은내과의 박동균 원장입니다. 이번 주는 비욘디 고객분들과 두 번 만나게 되네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병원을 소개합니다 코너에서 저희 장좋은내과 방문하셔서 여러 시설과 어떤 장비, 그 다음에 저희 특징 같은 거 한번 방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 목요일 날 이렇게 두 번째 비욘디 구독자님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희 병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월요일 프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그 내시경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병원, 어떤 의사한테 내시경을 받는 게 좋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 병원을 정하고 나면 나한테 맞는 내시경은 무엇일까? 나의 신체적인 특징, 질환, 그리고 내가 시행하려고자 하는 내시경의 목적에 따른 내시경의 종류를 본인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과 대장 내시경 할 때 정결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를 추가로 해서 내시경을 맞춤형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것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맞춤형 내시경 준비하기에 이 강의의 목적은 나는 내가 내시경을 하는 목적, 건강 상태에 근거하여 내시경 이외의 검사가 좋을지, 내시경이 좋을지, 내시경을 한다면 수면 내시경을 할지, 일반 내시경을 할지, 위, 대장을 같이 할지 따로 할지, 장 정결제는 어떤 것을 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런 것을 고민하는 친지나 친구들한테 도움을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이고, 저희 이 유튜브 내용을 좀 보신 분들은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친구분들도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는 당연히 의사가 알아서 파악하고 나한테 제일 좋은 거를 알려줘야지. 뭐 의학적인 지식도 부족한 내가 왜 그런 거를 다 알아야 되냐. 좀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왜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요. 1990, 2000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 스텐트 다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만성질환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 인구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수면 내시경이나 내시경 같은 걸 시행했을 때 위험한 상황이 우발적으로든 어떤 이유가 있든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약간은 안전보다는 편안함을, 또 편리함을 중요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배가 아프고 속이 안 좋으면 내과를 방문하고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하고 의사가 내시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시경을 하는 게 아니라 검진하면서 그냥 한꺼번에 편하게 내시경 하지. 또 수면 내시경을 통증을 약간 줄인 상태에서 안전하게 내시경을 한다는 컨셉보다는 푹 자고 좀 개운하게 좀 내가 전혀 내시경 한 거 모르게 고통 없이 해줘야죠. 그런 것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거. 또 장 정결제도 한 번에 혹은 조금만 먹고 편하게 해야 된다. 그런 약이 없냐라는 어떤 요구. 그리고 어떤 의사분한테는 그런 요구가 의학적인 어떤 판단보다는 어떤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또 판단을 조금 흔들리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내시경 검사의 위험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면 내시경, 또 수면 내시경에 쓰는 프로포폴 같은 것이 피부과, 치과 그런 것에서도 많이 사용됨으로써
그런 위험성은 매우 높아갑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병원들도 환자의 설문도 잘하고 무슨 약을 먹는지도 잘 보고 하면서 또 다양한 기구 그런 걸 통해서 대비 능력도 올라가고 있지만 그 갭이 점점 커져서 내시경, 수면제 사용 그런 것에 대한 위험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커져서 실제로 내시경이나 수면 같은 거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당연히 의사가 지지만 그 위험성 때문에 생긴 문제는 어떻든 간에 환자가 받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환자가 있고 주치의가 있습니다. 주치의는 동네에서 가까운데 우리 아버님도 봐주고 나도 봐주고 우리 아이도 봐주는 주치의 선생님입니다. 환자는 주치의와 고혈압도 치료하고 위염도 치료하고 두통도 치료를 합니다. 그러다가 주치의 선생님이 보기에 요거는 위암이 의심되기도 하니까 소화기내과 대학병원에 가셔야 된다 하면 환자의 그런 모든 내용을 소화기내과에 전달하고 이분 내시경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주치의가 환자를 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소화기내과 의사는 왜 내시경을 하는지 또 이분이 다른 어떤 병이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좀 안 좋아서 심장내과를 방문하였던, 두통이 있어서 신경과를 방문하였던 여기서의 진료 기록이나 환자의 상태는 주치의가 다 알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선진국의 의료 형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에 대한 정보는 주치의가 갖고 있게 돼서 내시경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것도 환자분이 건강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검진센터 이용하셔서 검진 한꺼번에 하시고 그 결과 보면서 환자를 돌봐주겠다 얘기할 수도 있고 소화기내과에 가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 있을 때는 실제로 환자가 그렇게 내가 왜 내시경을 해야 되고 내 체형이 내시경할 때 위험한 체형인지를 알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자가 동네 병원에서 감기 걸렸을 때, 배탈 났을 때 치료를 하고 혈압은 대학병원 심장내과에서, 식도염은 소화기내과에서 또 대형 검진센터에서 편리하고 싸게 검진을 하게 되면 나머지 검진은 이쪽 병원에서 그런 식으로 어떤 의사도 환자의 정보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어보기도 하고 무슨 약을 먹는지도 확인도 하지만 환자분이 어떤 이유에선가 잘 안 알려드릴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 안에서는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해야지 여러 가지 사고랑 불필요한 의료적인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계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필수 의료 그런 얘기 나오면서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심장 마비가 생겼을 때 누가 치료해야 되냐 그런 문제로 이제 나라가 떠들썩한데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하지만 그거는 가끔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지만 빈도가 적은 일이지만 매일 우리가 병원을 다니고 뭐 하는 관계 속에서 주치의 제도가 없이 이런 식으로 환자를 보는 것은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하지만 굉장히 많은 위험성과 문제, 특히나 고령화 또 만성질환이 많아지는 사회에서는 그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강좌나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가 자신의 주치의가 되든지 본인과 좀 마음이 맞는 어떤 의사 선생님을 잘 이렇게 활용해서 주치의처럼 스스로 주치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잘 아는 제 환자분도 한 60대 되셨는데 협심증 치료는 대학병원 심장내과에서, 천식은 대학병원 호흡기내과에서, 허리는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그리고 감기나 배 아픈 거는 동네 내과에서, 그리고 류마티스는 류마티스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느라고 뭐 일주일 내내 병원을 다니셨는데 저한테 왔을 때 좀 소화 안 되고 불편하셔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그분은 어떤 의사 간에 나를 좀 봐주겠다고 생각했지만 다 그분들은 7개, 6개의 병원을 다녀도 종합적으로 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금 우리한테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지만 안 좋은 거고, 마찬가지로 내시경 검사도 환자분의 어떤 여러 가지 증상을 보고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일반적인 어떤 검진 체크리스트 그냥 그런 식으로만 이제 적용됐을 때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스스로 이게 내시경을 해야 될 상황인지, 내시경을 한다면 어떤 내시경을 해야 되는지, 또 나는 내시경을 하는데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 번에 나눠서 이런 문제를 다룬 거기 때문에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내용을 간단히 보면 맞춤형 내시경의 큰 축은 환자 관점과 내시경 관점이 있습니다. 환자 관점에서는 내가 왜 내시경을 해야 되는지, 단순 검진 차원에서 하는 건지, 증상이 있는지, 수면에 관련해서는 내 지병이나 내 체격이 수면 내시경 할 때 위험한 사람인지, 일반 내시경 할 때 위험한 경우인지, 또 장정결제도 내가 갖고 있는 질환에 있어서는 어떤 장정결제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내시경 관점에서 보면 일반 내시경 하면서 약간 진통제를 맞을지, 살짝 잠든 상태에서 내시경을 할지, 깊은 수면 상태로 할지, 아예 마취를 해야 되는 상태로 해야 될지를, 이런 내시경의 종류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아시고, 수면 내시경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가능하면 일반 내시경이나 아예 다른 검사를, 일반 내시경의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은 내시경을 할 때 강한 수면 내시경이나 혹시 마취 내시경 쪽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맞춤형 내시경 선택 원칙은 앞서 말했듯이 검사 목적과 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굳이 내시경을 해야 되냐, 내시경하는 목적에서 부합한 내시경 방법은 무엇이냐, 나의 건강 상태에서 가능한 내시경은 무엇이고, 대장 내시경을 한다면 나의 건강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뭐고,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나의 취향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장정결제에 대해서 설사를 유발하는 기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정결제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을 청소하는 원리는 삼투성 설사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단 거를 먹었거나 우유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 그것이 이제 삼투압 차이 때문에 장을 자극하고, 또 장에서 수분이 장 안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삼투성 설사인데요. 이제 고농도 물질로 삼투성 설사를 일으키는 거는 농도가 높아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장도 자극되고 몸에서 많은 수분이나 전해질이 빠져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등가성 삼투성 설사는 농도가 높지 않은 물을 먹어서 설사를 하는 거여서요. 이 등가성 물질로 하는 삼투성 설사는 먹어야 되는 물의 양이 매우 높고, 그 물 자체가 등가성이기 때문에 삼투압이 몸의 혈액과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짭짤하고 밍밍한 맛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합작용으로 설사하는 것은 장을 자극하는 물질 플러스
삼투성 설사제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가장 첫 번째 나오고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불편한 게 등가성 물질의 장정결제고요. 가장 편하고 쉬워서 알약으로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고농도 물질의 삼투성 설사고, 중간 단계로 이제 복합작용하는 설사약은 요새 먹는 양이 적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어떤 장정결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4리터 PEG라고 쓴 게 아까 말한 등가성, 농도가 높지 않은 이제 삼투성 설사제를 말하는 거고요. 2리터, 1리터는 그 등가성 삼투성 설사제를 좀 적게 먹으면서 먹기 편하라고 비타민 C 같은 걸 좀 섞은 거고요. 요거는 고농도 삼투성 설사, 요거는 복합제입니다. 건강하고 건강상에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 중에 골라도 됩니다. 하지만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신장장애나 심장장애, 간경화, 고령, 임신부,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편리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이 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심장 기능에 장애가 좀 있거나 신장 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신 분들은 본인이 이런 장애가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병원에서 이런 장애가 있냐고 얘기했을 때 굳이 뭐 내가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에서 편하게 대장내시경을 하시다가, 더군다나 그게 큰 병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검진 차원에서 건강검진센터에서 뭐 하시라고 해서 하는 정도의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되게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황별 절대 활용하지 말아야 되는, 혹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장정결제를 추천한다, 그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성 삼투성 설사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이 많은 거, 그거는 양이 많지만 잘 드실 수만 있으면 고령이든 염증성 장질환이든 신부전이든 신부전이든 간경화 복수가 있던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소화가 굉장히 안 된다든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을 많이 앓아서 위가 좁아져 있다는 사람이라든가, 이빨 조금만 닦을 때도 구역질을 많이 하고 술 먹고 구역질하고 해서 뭐 식도가 찢어지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오랜 당뇨병으로 장 기능이 매우 나쁜 사람은 이 등가성 삼투성 설사제가 좋긴 하는데 이 양 때문에 이것을 먹지 못하고 구토를 하고 뭐 그러면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설사제 양을 적게 하거나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거나 비유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 등가성 삼투성 설사제는 비유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 물이 밍밍해서 자꾸 구역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는 게 좋고, 거기다가 이제 비타민 C를 넣어서 조금 구역질을 덜하게 하는 거나 오히려 알약 형태의 삼투성 설사제가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장마비나 대장암 폐쇄가 조금 있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화가 안 되거나 장이 마비되거나 며칠을 밥을 안 먹어야지 배가 꺼지거나 좀 불편하신 분들은 당연히 동네 내과를 가고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대학병원에 전원돼서 의사가 진찰하고 그렇게 진행될 사람인데, 어떤 분들은 그런 절차가 너무 불편하셔서 그냥 조금 불편하셔도 참았다가 그냥 올해 하는 국가검진 때 싹 검사하면 뭐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검진센터에 가서 검진센터에서 잠깐 환자를
인터뷰하는 거로 이런 거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장정결제를 먹게 되면 구토를 하면서 폐렴이 올 수도 있고 장마비나 장천공 같은 게 오면서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됐던 기사화됐던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검진하면서 겸사겸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편리하긴 하지만 좀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 정결을 잘 해야지 장내시경을 안전하게 하고요. 대장에 있는 용종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장 정결이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검진센터나 병원에 가면 누구한테나 똑같이 그 제약회사에서 적혀 있는 장 정결제 프로토콜대로 환자한테 장 정결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 장 정결이 안 돼서 이렇게 너무 정결이 안 돼서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장 정결이 잘 됐으면 오늘 혹을 뗐을 텐데 안 돼서 다음에 또 해야 돼요. 대략적으로 보긴 했는데 깨끗하지 않아서 1년 있다 또 봐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면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장정결이 안 됐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교과서적으로 장정결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장정결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장의 문제, 배변 습관, 또 대장 내시경 할 때 먹는 약을 잘 먹을 수 있나 그런 걸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장 청소를 잘 할 수 있게 처방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 청소가 잘 된 상태로 내시경을 해야 되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의무는 이제 병원에 있지만 그런 것이 잘 안 돼서 피해를 보게 되면 그거는 환자가 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 정결이 잘 안 되는 경우는 고령 또 보호자가 없는 경우도 자꾸 먹으라고 설명하기도 힘들고 식사 주의사항을 못 지켜서 제일 정경이 안 됩니다. 아주 체격이 큰 비만이나 만성 변비, 당뇨병성 장병증, 뇌경색, 뇌출혈, 척추장애 환자들은 이분들은 당연히 장 정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환자에 맞는 맞춤형 처방을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장 정결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장 정결이 되게 하고 이제 장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또 장 정결약을 복용 못하는 상황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수하지만 위내시경을 12장까지 넣어서 장 정결제를 투여하거나 코에 줄을 넣은 다음에 거기다 장정결제를 투여하는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단순한 검진 목적에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뭐 CT나 다른 검사에서 암이 의심되거나 출혈이 있거나 그래서 반드시 무슨 검사를 해야 될 때는 이런 방법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정결이 잘 안 되는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병원이랑 잘 연결하고 병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 되는데요. 오전 일찍 내시경을 잡고 필요할 때는 추가 약제를 복용해서 오후에 검사를 하거나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미리 변비약을 1, 2일 전에 먹어서 큰 변을 제거하고 나서 설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장 정결을 시행한다거나 환자분 설명할 때 첫 번째 약을 먹고 변이 너무 안 나오거나 그러면 다시 연락을 해라. 그런 식으로 서로 상태를 봐가면서 통증이 있나 그런 걸 보면서 처방을 바꾸거나 병원에 다시 오셔서 장 정결이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을 정결했는데 구토를 하거나 변이 너무 안 나오거나 하는 분들은 내가 더 먹으면 되겠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의사 진찰과 엑스레이를 통해서 장 폐색이 왔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은 장정결은 꽤 위험하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처치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과거에는 입원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했던 건데, 대장 내시경이 많이 대중화되면서 뭐 어떤 검사를 하기 전에 그냥 루틴으로 하는 작은 전처치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장 청소가 되게 안 된 상태로 장내시경 하면서 비용적이나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 스스로도 장내시경을 하러 가서 변비가 있거나 문제 있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장내시경 전처치를 따라서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고 해결 방안을 스스로 좀 모색해야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 정결하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이고 실제로 생기는 것입니다. 장 폐쇄로 의한 통증이나 장 파열이 오는 경우는 장마비나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배가 많이 아팠거나 혈변을 보셨거나 또 체중이 감소했거나 빈혈이 생기신 분들은 검진 같은 거를 이용해서 장내시경을 하지 말고 꼭 소화기내과 의사나 내과 의사랑 상의해서 자기 질환에 맞는 검사를 해서 무작정 장정결제를 먹고 생기는 합병증을 예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식도 열상이나 파열, 흡입성 폐렴입니다. 많은 양의 물 또는 장정결제를 먹다 보면 구토를 하게 됩니다. 구토를 하는데 구토하다가 이제 식도 관략근이랑 위의 수축이 부조화스럽게 구토를 하게 되면 식도 열상이나 파열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위내시경을 안 한 상태로 대장내시경만 할 때 위에 많은 양의 이제 장정결제가 남아 있어서 수면 상태로 구토를 하게 되면 폐로 장정결제가 넘어가서 흡입성 폐렴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소화 장애가 있거나 위랑 12장 사이에 협착이 있거나 구역질이 심하거나 냄새에 민감하거나 비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무작정 장정결제를 먹고 토해도 또 먹고 그런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분들은 그 상황을 의사한테 얘기하고 본인에 맞는 적절한 장정결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고령이나 신부전, 진부전, 간경화, 복수이신 분들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알약을 절대 먹지 말고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약을 먹지 말고 양이 꽤 많은 최소한 2리터 혹은 4리터의 약을 먹어야지 전해질 균형, 부정, 호흡곤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원론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은 굳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장내시경을 해야 되나?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이 굳이 건강검진 차원에서 대장내시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내가 왜 내시경을 해야 되냐 그 이유를 잘 봐서 위험성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내시경 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 반드시 해야 된다면 좀 불편해도 안전한 것을 먹고 필요하다면 입원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검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의외로 뭐 큰 부작용은 아니지만 대장 내시경 하고 나서 엄청 춥고 떨리고 몸에 긴장을 해서 몸살 나거나 허리 아프고 그러신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적고 또 겨울철에 좀 추운데 장정결제를 먹게 되면 설사를 하게 되면 체액량도 체액량도 떨어지고 장정결제가 차갑게 먹어야지 좀 비후가 덜 상해서 그런 거 많이 먹다 보면 저체온증, 추위에 휘달리게 되고 내시경실은 굉장히 대부분 기기적인 문제나 거기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되게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실에서 벌벌 떨고 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어서 반드시 내시경실에 왔을 때 추위를 느끼면 난 너무 춥다. 좀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꼭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핫백을 대지거나
뭐 담요를 대서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시경에서는 별 문제도 없고 검사도 잘하고 나서 몸살 감기 또 그것 때문에 근육 수축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불편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또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그 고농도의 장정결제를 먹게 되면 그것 때문에 장염이 생겨서 병 자체를 악화시킬 수도 있고, 일부 그냥 단순히 장이 민감해서 배가 아프셨던 분인데 그 고농도 장정결제를 먹고 장에 염증이 생겼으면 의사는 이게 장염이 있나 하면서 오진을 하게 되는 요인도 됩니다. 그래서 뭐 장정결제 선택 알고리즘은 아까 말했던 고령, 신부전, 복수 그런 거가 없다 그러면 아까 말한 모든 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의 약을 잘 먹을 수 있는 사람은 4리터짜리, 그런 거에 대한 수능도가 나쁜 사람은 작은 것 혹은 알약을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질환이 있을 때는 4리터짜리 기본적으로를 먹어야 되는데 다량의 약을 못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작은 것을 드시는 게 좋고, 이런 경우 장 정결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변비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미리 설사를 하고 약을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위대장 내시경을 같이 할까 따로 할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대장 내시경을 같이 할까 따로 할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수면제 양이 많아지면서 내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두 가지 검사를 하면 내 몸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 장을 양쪽으로 하니까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어떻게 보면 실비나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반드시 이제 나눠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위장을 같이 할 때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도 그냥 단순하게 순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장 부작용을 줄이고 안전하게 하는 순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증의 질환이 있으시고 웬만하면 내시경을 할 필요는 없는데 꼭 내시경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는 위대장을 따로 해서 좀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의외로 구역 반응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위내시경을 일반으로 하고 장할 때만 약간의 수면을 하는 것도 방법이어서 따로 하시거나 위는 수면, 장은 일반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소화 장애가 있거나 위궤양 12장 궤양으로 12장으로 내려가는 데가 좁아져 있으신 분들은, 혹은 약을 잘 못 먹어서 내시경 검사 직전까지 약을 먹거나 그러신 분들은 위에 장정결제가 많이 남아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시경 하다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시간 내에 먹었냐고 했는데 방금까지 먹었어도 괜히 그런 얘기하면 어렵게 휴가 잡고 왔는데 검사를 안 해줄까봐 말씀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위내시경, 장내시경을 같이 하고 위내시경 하면서 위에 들어가 봐서 그 장정결제가 있는 경우 그거를 다 빼내고 대장내시경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장내시경을 먼저 하면 대장에 공기를 넣기 때문에 대장이 위를 눌러가지고 위내시경 할 때 뭐 혹으로 보인다거나 그런 오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내시경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경증 기저 환자나 아무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하신 분들은 뭐 실비보험이든 자신의 어떤 취향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이제 위내시경 먼저 하고 대장내시경 하고 또 큰 질환이 없으면
같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나 이제 위내시경을 안 한 상태로 대장 내시경을 할 때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시술 같은 걸 하게 되면 프로포폴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시술 기간도 길어지고 검사 기간도, 그러다 보면 장에 공기가 많이 차서 횡격막을 누르게 되고, 또 내시경이 잘 안 들어가거나 그럴 때 배를 꽉 눌러서 장 내시경이 루프가 생기는 걸 막는데, 그런 과정에서 위를 압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구토가 유발되고 환자는 대장 내시경 하면서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서 흡입성 폐렴이 생기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합병증을 걸리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간과하지 말고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 대장 내시경은 소아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검사이자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고령화되고 만성질환자 유병률이 증가되고 비만 환자들도 늘고 그러면서 내시경의 위험성은 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요구 또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 강한 수면 내시경이 많아지고 간편한 장 정결제 요구도도 늘어나고, 또 환자의 위험사항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이 많아서 그 위험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시경 검사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나한테 맞는 내시경이 뭔지, 또 내가 위험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내시경하는 의사한테 그것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거는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가 주치의가 되게 만들고, 그 주치의가 다양한 다른 질환으로 검사하는 여러 병원의 정보도 갖고 있게 하고, 또 그분이 내시경도 잘해서 자기 내시경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치의가 됐을 때, 뭔가 의사가 주치의를 했을 때 굉장히 귀찮습니다. 다른 병원의 약도 알아야 되고, 그분이 딴 병원 간다 그러면 소견서도 써줘야 되고, 갔다 오면 그 결과도 자기가 모아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도도 없을 뿐더러 수가도 없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주치의 제도라는 게 없다고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것도 공부하고 인공지능이나 그런 걸 활용해서 자기 스스로 주치의가 되고, 또 우연히 좀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분한테 좀 더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주치의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중에 저희가 몇 가지 찾아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젤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남편은 59세이고 헬리코박터균을 제균하지 못한 지 10년 정도 돼서 6개월에서 1년마다 위내시경을 한다고 하시네요. 이번에도 위내시경 복부 초음파를 했는데 위내시경 조직 검사를 해놨다고 하니 걱정되나요? 어떤 경우 조직 검사를 하나요? 좀 정확한 상황은 파악할 수 없지만 59세 우리나라 남성의 한 80%는 다 헬리코박터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헬리코박터균을 제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위궤양이 있거나 십이장 궤양이 있거나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위암이나 위선종으로 시술하신 분들은 헬리코박터를 박멸하면 되는데, 굳이 그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항생제 부작용으로 제균을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월까지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내시경에서 조직 검사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병변이 나빠 보여서 조직 검사 할 수도 있지만,
국가검진 같은 경우는 조직검사를 하면 헬리코박터 유무도 볼 수 있고 또 국가검진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 없이 할 수도 있어서 조금만 이상한 병변이 있어도 그게 뭔지 확인하려고 조직검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헬리코박터 균이 있을 때 어떤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지 찾아서 이분이 갖고 있는 항생제 부작용에 해당하지 않은 항생제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헬리코박터를 박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CT 사진도 대장 용종이 확인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일반적인 CT로는 대장 용종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장 용종이 뭐 2cm, 3cm 이상 크면 CT에서도 보입니다. 하지만 대장 2cm, 3cm 되는 거는 암이 됐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CT로 확인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또 대장 용종 중에는 버섯이나 뭐 딸기처럼 볼록 튀어나온 곳이 있지만 바닥에 싹 깔리는 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CT는 1cm 간격으로 잘라서 펼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이 안에 10cm짜리 지렁이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 1cm 간격으로 잘라도 그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큰 대장 용종은 CT에서도 보일 수 있지만 대장 내시경을 하는 이유가 조기에 암을 발견해서 제거하고 대장 용종도 미리 떼어서 대장암을 예방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요. 그런 작은 사이즈 평평한 대장 용종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단 CT 중에 CT 콜로노스코피라는 게 있습니다. 대장 용종을 발견하기 위한 CT인데요. 장 청소 다 하고요. 장에다가 공기 넣고 이제 CT를 찍는 게 있는데요. 일부 대학병원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거의 실시하고 있지 않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아는 일반적인 CT에서는 우리가 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대장 용종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저스트 뮤직에서 수면 내시경 하다가 장이 꼬였다고 중단했습니다. 왜 장이 꼬이나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매우 마르신 분이나 수술 같은 것을 해서 장이 급격하게 이제 접혀 있는 분, 그런 분들은 장 내시경을 하기가 좀 어려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 내시경을 하면서 시술을 하거나 어떤 부분을 관찰하느라고 공기를 많이 넣게 되면 그 공기 때문에 장이 휘면서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꼬였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맹장까지 보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에 그냥 뭉뚱그려서 이제 장이 꼬였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엄격한 의미에서 장이 꼬이는 거는 장 자체가 확 꼬이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장 볼불러스라고 응급을 요하는 어떤 그런 큰 질환에서만 생기는 거고, 말 그대로 장이 꼬였다는 거는 장이 너무 예각으로 꺾여져서 보지 못하였거나 내시경 시술 중에 공기가 좀 많이 들어가거나 어떤 이유로 장이 많이 접혀서 끝까지 볼 수 없었거나 이제 수술이나 그런 식으로 장이 당겨져 있어서 보지 못했다는 건데요. 대부분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이 환자분은 장 내시경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인지하고 처음서부터 공기도 적게 넣고 조심스럽게 하면 큰 질환이 없으신 경우는 대부분 성공적으로 다시 대장 내시경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안한 가을님이 이제 질문 올리셨는데요. 혈변이 나오고 변색이 검다고 합니다. 감기 항생제도 몇 주 복용하였는데 계속 그런다고 하네요. 검사를 해봐야 할까요? 암 검사도 해봐야 할지 말씀드렸는데, 혈변이 나오고 변이 검다고 했는데요. 이제 변이 검을 수 있는 거는 음식이나
약물 또 그런 거로 검을 수도 있지만 검은색 혈변은 위산이랑 부딪혀서 피색이 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나 십이장에서 출혈을 했을 때 변이 검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항생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위장관 출혈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과 혈변이 낫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이게 진짜 혈변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대변을 검사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그냥 까만 변인지 피가 섞였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혈변을 진짜 많이 보고 위급한 상황이라면 앉았다 일어날 때 좀 어지럽거나 얼굴이 창백하거나 피검사 봤을 때 빈혈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즉각적으로 내시경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증상을 동반한 경우는 빨리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해서 어디서 피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은 전혀 없고 이게 변이 내가 뭐 짜장면도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면 대변 검사를 해서 그게 피가 있는 게 확인돼서 피가 아니라고 하면 며칠 지나봐서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무시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확인을 해보시는 거고요. 또 주기적으로 내시경을 해서 뭐 1년 안에 내시경 했고 아니면 뭐 몇 달 전에 내시경을 했으면 큰 이변이 없을 수 있으니까 급하게 서두를 것 없이 소화기내과 진찰하면서 이런 변이 까맣게 나올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6분이어서 한 개 정도 질문 더 받고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장이 안 좋은데요. 대장 내시경을 해도 되나요? 아까 말한 기준으로 보면 이분이 연세가 엄청 많거나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하고 있거나 또 장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뭐 대장 내시경을 규칙적으로 해야 돼서 하는 거다. 그러면 굳이 저는 대장 내시경 할 필요 없이 장 촬영이나 그런 걸 통해서 검사를 해서 거기서 어떤 병변이 생겨서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신장이 안 좋다는 게 뭐 약간 신장 기능이 안 좋고 젊고 뭐 투석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신 분은 아까 말한 장 정결제 중에 제일 안전하고 등가성 장 정결제를 먹고 장 내시경을 하시는 것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얼마나 나쁘고 투석을 하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또 왜 내시경을 하는지를 보면 그건 알 수 있고 필요한 경우는 뭐 7, 80 되고 투석 2, 30년 하시는 분도 다 내시경 잘 시행하니까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지은 씨가 질문했는데요. 1차 복용하고 맑은 노란색이 나오면 2차 복용도 안 해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차 복용에서 맑은색 노란물이 나오면 굳이 2차 약은 복용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차 약 먹고 2차 약 먹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장이 청소됐다 하더라도 담즙 때문에 내시경을 관찰할 수 없으니까 1차 약 먹고 변이 노라면 2차 약을 한두 번 먹어서 그 담즙만 씻어내고 더 안 먹고 그 검사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78세 어머니인데 위대장 수면으로 진행한다고 할 때 고령자는 위험할 수 있나요? 나이가 많을수록 질환이 생길 수 있지만 78세여서도 60세 이상으로 건강하신 분이 있고요. 64가 되더라도 내시경을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담하고 기저질환이 얼마 있나도 보고 환자분이 왜 내시경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면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내시경 하면서 몸을 자꾸 바꿔야 되는 수가 있어서 허리가 아프시거나 다리 아프신 분 고생을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하면 자세를 거의 안 바꾸고 하고 좀 잘하시는 분들은 100명 하면 그 중에 2~3명만 자리를 바꾸지 그냥 똑같은 자세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 것도 너무 큰 오영도 씨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